중국 조선어문 온라인 계열 강좌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보유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복단대학 외국언어문학학원 박사 지도교수, 중국 한국어교육연구학회 회장, 중국 조선어학회 상무부의사장, 중국 조선어 기본위원회 위원, 중국 조선어문 편집위원회 위원, 교육부 고등학교 외국언어문학교 전업 교학지도위원회 위원 겸 비통영어정류 교학지도 분조위원회 보조임위원, 한국국어국문학회 해외리사, 한국어임의학회 해외리사 겸 학술지 한국어임의학 편집위원, 한국어교육학회 학술지 문법교육 편집위원. 네, 그 외에 15세기 한국어의 관용구조 연구, 한국어 통론, 한국어 교육의 다원화와 특성화, 인지언어학 시각에서 본 한국어 교육 연구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어 한국어 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시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조선어 한국어 교육은 제2언어로서의 언어 교육을 말합니다. 저는 가끔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야, 어여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우리말 우리글을 정말 유창하게 하시는 걸 보면 가끔 놀랄 때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 강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이 드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은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식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단대학교 강보유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조선어 한국어 교육 연구 현황과 과제입니다. 중점적으로 한국어 교육 연구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내용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두 번째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 현황, 여기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 과제와 전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품격으로서 한국어 교육 연구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의 교육 연구 현황을 본다면 중국에서의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이미 7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는 한국어 교육이 초창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한국어 교육이 침체 단계입니다. 침체기라는 것은 문화대혁명이라든가 학생 동란, 문화대혁명 동란으로 해서 학생 모집이 중지된 그때를 말하고, 세 번째 단계로서는 한국어 교육 원상 회복기입니다. 대학 입시가 회복이 되고 교육 환경이 정상 회복이 되면서 한국어 교육 붐이 일어날 때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어 교육이 상승 단계, 한중 수교가 되면서 2000년까지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국의 전성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를 포함해서 280여 개 대학교의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왜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 환경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한국 기업이 중국 진출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서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한수교가 되면서 중국에서 한국어 붐이 크게 일고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이 날로 높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13위 대국 언어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10대 실용언어로 간주하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한국어 고급 인재 시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변대와 중앙민족대를 비롯해서 1980년대부터 이 한국어 언어문학 석사 박사를 양성하면서 비교적 고급 인재 양성에서 활성화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한데, 중국에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학 시스템 개혁으로 대학교마다 학원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 그때 보게 되면 영어 외에 다른 학과를 뭘 개설하겠나 여기에서 보니까 고급 인재가 한국어 고급 인재가 특별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이 쉬웠기 때문에 한국어 학과가 신설이 그렇게 많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제2장으로서는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 연구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어 교육 연구 현황은 1995년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조선어문에 게재된 교육 연구 논문 146편을 대상으로 연구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연구 주제별로 본다게 되면 문법 교육, 회화 교육으로 다 포함을 해서 15개 주제로 많이 주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논문 주제 그 분포 순위를 본다면 당연히 문법 교육이 제일 많고 다음은 어휘 교육입니다. 상대적으로 교육 과정이라든가 평가론이라든가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적은 것만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중국 조선어문에 게재된 146편의 그 연구 분포도입니다.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중국에서의 교육 연구 논문 성과를 본다면 첫 번째로 연구 주제의 다양화입니다. 아까와 같이 본다면 주제별로 15개 분야가 포함될 정도로 주제가 다양화됐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새로운 연구 방법이 도입이 됩니다. 새로운 연구 방법이 도입은 아직도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새로운 언어 이론과 교육 이론의 지도로서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험 음성학이라든가 화용론이라든가 중간 언어 이론이라든가 다음 말뭉치 언어학이라든가 3요 문법 이론, 그리고 텍스트 언어학, 인지 언어학 등 새로운 이론으로 한국어 교육 실천을 조명해 보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연구 수준이 질적 향상이 되겠습니다. 연구 수준이 질적 향상을 본다면 왜 이렇게 질적으로 향상이 됐나 보면 2010여 년도부터 우리 중국 조선어문에서는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제도 도입되면서 연구 논문들이 많이 질적으로 향상되었다라는 이런 객관적인 평가가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와 문제는 언제나 이웃입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이루기 때문에 되겠죠. 아직도 연구 주제의 불균형입니다. 이 문법 교육이라든가 어휘 교육, 어휘 분석이라든가 교재론 여기에 상대적으로 집중이 되고 교육 정체론이라든가 교육 평가론이라든가 여기에서는 논문들이 많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연구 주제 불균형을 본다면 두 번째는 우리 교착으로서의 한국어 특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문법, 어휘 연구 이게 많아지는 게 있겠고, 다음 우리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의 취지로 봐도 뭐든가요? 이것이 문법 연구가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진이 전공 분야에 따라 본다면 언어학 연구자가 문학 연구자보다 많기 때문에 이 언어 교육에서도 문법 교육, 어휘 교육이 더 많아지는 것만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연구 주제 불균형에서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습자 중심의 학습 전략 연구에 대한 논문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 연구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 연구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앞으로 많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차별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데에 대한 내용 중심의 연구 논문은 많지만 그 내용을 어떤 틀 속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가르칠 것에 대한 교육 현장 수업 방안, 즉 교사의 발화와 학생의 질문 설계 등 교육 현장 배치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리론의 빈약과 연구 방법이 다양합니다. 리론의 빈약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 논문들은 현실 상황에 대한 지적만 할 뿐이지 어떤 이론의 지도로 해서 언어학 지도로서 더 심층 구조로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논문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이 오류 분석도 마찬가지죠. 오류 분석은 어떻게 고쳐야 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고쳐야 된다라는 데 대한 이론적인 지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연구자료 구축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연구는 그에 상응한 연구자료 구축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문을 쓰려면 연구 자료가 있어야 되고 다음 하나는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수레를 예를 든다면 하나는 연구 방법이 하나의 수레바퀴고 다음 연구 자료가 하나의 수레바퀴입니다. 이 두 수레바퀴가 같아야만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하나가 작거나 어느 하나가 큰다면 앞으로 전진하는 데서 아주 좋지 않은 전진이 없는 이런 논문들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학문적 도덕과 논문 격식 표준 미달이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이 논문들을 심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방면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구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서 남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뭐든가요? 폄하하는 이런 서론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보통 뭐든가요?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에 바탕을 해서 자기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 대한 연구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문헌 제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참고문헌 제시에서 본다면 이론적인 접촉과 그다음에 연구 방법이 선진화에 대한 우수한 논문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한국의 논문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싣는다는 겁니다. 이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은 중국 사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고문헌에서도 제시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중국에서의 교육을 하면서도 어떤가요? 현지 논문을 참고 안 하고 한국에서의 논문을 많이 참고한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요? 오만과 편견일 수도 있고 학문적인 사대주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우수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교육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때는 중국에서 발표된 특히 중국 조선문에 발표된 이 논문들을 많이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문 요약이 기대에 의합니다. 논문 요약을 잘 써야 되겠죠. 어떤 내용을 어떤 연구 방법으로 고찰하면서 어떠한 창의적인 견해를 내놓았다라고 이렇게 함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논문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논문 요약에서 우리 논문 요약을 보면 전반 논문에서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단정하고 예뻐야만이 보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 얼굴에서 가장 유표한 부분이 눈이라고 한다면 우리 논문에서는 핵심은 다시 말하면 키워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를 보고 논문을 읽을 것인가 안 읽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논문 요약과 논문 키워드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과제와 전망. 우리는 앞으로는 어떤 과제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제의 다양화와 균형화. 아까도 본다면 연구 주제를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중간 언어 이론을 가지고 오류 분석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류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틀렸다라고만 말씀드리지 말고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것은 오류 말뭉치로부터 그 해결책을 봐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 주제로서 지금 보면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은 다원화, 특성화 교육으로 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형 인재, 창조형 인재 이런 교육과정 설정에 대한 교육정책 논문, 그 다음에 교육과정 논문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연구 방법이 다양화와 선진화에 대해서 본다게 되면 우리 연구 방법이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아주 선진적인 연구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본다게 되면 어떻든가요? 격조사 이가와 포조사 는은 이런 구별적 사용은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영원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때에 와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해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지언어학적 시각에서 가이와 눈을 본다게 되면 여기 주관성과 객관성 그리고 주관화
이런 해석 기제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격조사 가인은 객관적인 표현이고 는은 보조사 는은 주관적인 표현이다라는 방법으로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뒤에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연결어민 니까에 대해서 아서와 니까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인과 주관과 원인을 나타내는 것은 객관이 되고 이유를 나타내는 것은 주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서는 객관적인 사건을 나타낼 때 나타나고 다음은 니까는 이유로 나타낼 때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주관성과 객관성 이론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데 보통 접속어의 아서는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나타냅니다. 니까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강한 화자의 입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서는 문법책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평서문 의문문에서 아서를 씁니다. 무슨가요? 예뻐서 샀습니다. 이것이 평서문이 되겠죠. 그런데 니까는 어떻든가요? 평서문 의문문에 쓰일 뿐만 아니라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에도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령, 청유, 약속은 화자의 주관적 입장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쁘니까 사세요. 그러니까 예쁘니까 삽시다. 예쁘니까 사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뻐서 사세요. 안 되잖아요. 또 예뻐서 삽시다도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서어서는 객관적인 상황 기술이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화자의 의미가 가미될 때에는 니까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인지언어학적인 연구 방법을 도입한다면 쉽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해서 가르칠 때는 꼭 상위 개념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과 이유는 어떻게 갈라지나? 원인은 객관적인 거고 이유는 주관적인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어와 한어의 서로 다른 연어관계, 이것은 어떻게 하는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원형론과 범주화 이론으로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격조사의 유표지와 무표지, 생략을 말하죠. 이거는 결합과 이론, 페이지알 이론을 이걸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언어 이론으로서도 뭔가요? 우리가 학습자들이 오류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처럼 말한다. 이 자체가 뭔가요? 이것은 이처럼 말한다는 것은 한국 사람 마냥 말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게 이 중간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간 언어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해주면 그것에 대한 상황 분석을 해서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이론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는 지금 연구 방법이 아직도 구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주의의 바탕을 하더라도 생성주의, 인지주의, 그리고 기능주의를 접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교육 방안들을 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체계 기능 언어학이론, 시통공론유엔세죠. 중국에서 시통공론유엔세는 정말 발달했습니다. 많은 영어권 사람들은 전부 다 교육 연구 논문을 시통공론유엔세로 씁니다. 체계 기능 언어학으로 씁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왜 한국 교육에서는 이걸 이용을 안 하는가? 한국에서 이걸 잘 이용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영어 교육권에서는 체계 기능 언어학으로서 한국어 교육 논문은 많이 쓰는데 우리 논문은 한 편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조주의를 넘어서 생성주의, 인지주의, 기능주의 이론을 접목한다면 다양한 연구 방법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말뭉치 구축과 위계검증 작업이 중요합니다. 위계검증은 왜 해야 돼요? 말뭉치는 왜 구축을 해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가 발음법에서도 본다면 어떤 발음이 어려운가 하는 것은 이 말뭉치를 구축해가지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계검증을 한다는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다면 어떤 발음은 발음하기 쉬운 거는 먼저 가르치고 어떤 발음은 뒤에 가르친다라는 것도 있고 교재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법 현상을 먼저 가르칠 건가,
라는 것에 대한 것도 이 말뭉치를 구축을 한다면 좋은 그 연구 방법이 도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됩니다. 다음은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강의, 비대면 접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 연구 논문은 모두 다 교실 교육 현장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를 목적한 교육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온라인 강의, 다시 말하면 线下教育, 오프라인 강의를 목적으로 한 교육 연구 논문에 우리들이 많이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대면 이 교육 환경에 대비한 연구 논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국 교육부에서도 지금 그랬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환경이 다시 정상화되더라 해도 전부 다 교실 강의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3대 7 정도로 사무는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강의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논문을 대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것이 오늘 연구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연구자의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SBS 드라마 뭐던가요? 신사의 품격이 나왔죠. 그게 장동건, 김하늘이, 김수로 이 두 분들이 출연한 드라마인데 거기에서는 신사들은 어떤 품격을 갖춰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전부 다 연구자들로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품격을 갖출까, 어떤 자세를 갖추고 교육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현장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교육 연구 논문은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가르쳤더니 이러이러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요?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효과적인 성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하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대학원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 대학원생들은 교육 논문을 섣불리 쓰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의 경험이 없잖아요. 이 교육 연구 논문은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쳤더니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기초적인 본체론 공부를 확실히 잘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경험은 3년에서 5년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경험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경험을 축적한 바탕에서 교육 연구 논문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 연구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현장 경험은 있는데 지금 연구 논문들을 보면 팀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좋습니다. 논문을 쓰면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서 이 방법을 A한테 가르치고 다음 B 방법을 B그룹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가르쳐서 한 학기를 지났더니 어느 그룹이 더 성장을 했는가, 어느 그룹이 제자리 걸음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모든 연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쥐한테 흑설탕물을 먹인 쥐하고 커피를 먹인 쥐가 어떻게 다르더냐, 흥분 정도가 어떻게 다르냐 보니까 커피를 먹은 쥐가 흥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방법을 사람한테 써보는 겁니다. 흑설탕을 먹은 사람하고 커피를 먹은 사람이 다 같이 흥분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흑설탕을 먹은 사람도 뭔가 나는 커피를 먹었구나. 그래서 나는 흥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A그룹과 B그룹으로 가지고 비교적인 논문을 쓴다게 되면 현장 경험에서 아주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 연구 논문 쓰는 사람은 꼭 교육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학생 질문에서 논문 소재를 찾아라. 학생이 질문을 귀담아 들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상상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우리 한국어 학생들이 1년 동안 2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한국에 유학을 갔다가 오거든요. 그러면 오면 학생들을 모여놓고 그럽니다. 한국 문화하고 중국 문화가 뭐가 다르더냐? 같은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뭐냐?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은 음식 문화를 듭니다. 한국에 가니까 맵고 짜고 음식들이 더 고추로 나왔기 때문에 다 빨갛구나 이렇게 돼요. 중국의 음식은 기름기가 많고 느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렇게 저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음식 맛을 보고 맛있다, 맛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에서는 허츠, 부허츠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和 부허, 있다, 없다. 평가 기제가 다르다. 저는 이 학생의 질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하고 주관적인 평가 기준이 다르구나.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맛있다, 맛없다. 그러면 중국에서의 음식 문화는 허츠, 부허츠, 허허,坏. 여기에는 상당한 주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그렇게 풍부한데 있다, 없다로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의 잣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학생 질문에서 소재를 찾으면 자기의 연구 방향도 제시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많은 논문들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학생들 질문에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 5년 전에 화중사범대에서 우리 학회에서 운영하는 청년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한 젊은 여선생이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한국어에서 용언 어미와 용언 어간과 어미 사이에는 뭐든가요? 어떻게 붙든가요? 모음 조화해서 아면 아시 붙고 어면 어시 붙는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엇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았었다, 먹었었다는 엇이 되잖아요. 왜 보았었다가 엇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도 그냥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 질문을 받으면서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학자들 보고 물어봤습니다. 왜 앗이 아니고 엇이 됐냐? 라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게 왜 그랬었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전에서 엇이 된, 엇으로 되는 것이 틀린 겁니다. 이것은 뭔가요? 보았다에 다시 엇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 완전한 문장 통사 구조에 다시 엇이 붙었기 때문에 그냥 먹었다에 여기에 엇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엇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완료로서는 엇이 되지 엇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라.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의 제기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다. 왜 그럴까? 학문 연구는 항상 의문에서 시작이 되고 의문으로부터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면서 한국어 표준 문법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하세요. 왜 이렇게 될 것인가? 이 한국어 문법에도 모순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한국어 표준 문법이지만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뭔가요? 그 표준 문법에 가려진 비밀, 그 문제점을 찾아서 연구해야만이 창의적인 논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준어는 방언의 공통분모입니다. 여러 방언의 공통분모로서 표준어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 속에 표준어 형성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연변 지역어에서 맛있다, 맛없다 합니까? 맛없다가 말을 안 하잖아요. 연변에서는. 연변에서는 맛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표준 발음법에서 본다게 되면 맛있다는 두 가지 발음을 허락한다죠. 맛있다, 맛있다라고 하죠. 근데 맛없다는 맛없다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인식 속에는
맛없다는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의 단어계라,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연변 지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연변 사람들은 맛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하고 소통이 잘 되고 하니까 맛없다라는 말을 하죠. 옛날에는 다 맛이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방언 속에서 내재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표준어를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표준 발음법에 왜 이렇게 맛있다는 두 가지 발음이고 없다는 한 가지 발음이나 선생님하고 물어 선생님 표준법에서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해석을 해줘야죠. 한국 사람들 의식 속에서는 아직까지도 맛없다는 단어계랍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또요. 지금 덥죠. 더워 죽겠다. 이 표준적이죠. 근데 우리 연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더워 죽겠다. 왜 더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옛날 15세기에는 덥다, 춥다 여기에는 경소는 부입니다. 이 경소는 부에 약하게 발음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경소는 부가 없어졌잖아요. 표준어에서는. 근데 연변 방언에서는, 연변 지역에서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고파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뭔가요? 표준문법에서는 이걸 특수 변화로 한다. 기실은 옛날에 이것이 변화되다 한 단계 단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특수 변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실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연변에서도 오라지 않아 오늘 어제 처서인가요? 입춘가요? 이렇게 되게 되면 가을이 오라지입니다. 이 가을이 표준어인데 연변에서는 가슬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15세기에 가슬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삼각형 즈가 있었단 말이죠. 유성자음 즈, 가자리거든. 아래 알을 써서 가자리 되죠. 그런데 중부방언, 서울방언에서라든가 표준어에서는 가을로 다 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변, 이 함경도 이 방언에서는 이 삼각형 즈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슬이라고 하죠. 가슬하러 간다. 이렇게 우리가 방언 지식이 풍부하다면 이 표준어를 가르칠 때에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가르치면 어떻던가요? 학생들은 이렇게 발음법이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 대학원생들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 학부생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울 때 학부생들은 보통 뭔가요? 학부 과정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따라 배우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학원생에 들어와서는 어떻던가요? 어떻게 말하는가를 따라 배우는 것이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하냐? 왜 이렇게 사고하냐?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대학원생들이 공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할까? 중국 사람들하고 왜 말하는 방식이 다를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비교시키면서 또 특별히 다른 영어하고도 비교시키면서 강의를 한다면 좋은 창의적인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또 연구자의 품격으로서 네 번째입니다. 우물을 파도 넓고 깊게 파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 속담이 어떻게 됐던가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것은 이미 시대가 지난 속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어떻던가요? 부전공을 해야지, 복수전공을 해야지. 제2, 제3 직업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한 우물만 팠다가는 그 직장이 바뀌면 어디에 가서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난 제3 직업까지 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넓고 깊게 파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깊이 파려면 이론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이 문법 지식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넓게 파려면 뭔가요? 학제 간의 통섭, 인문, 자연, 사회, 과학 지식이 넓어야 된다. 겸비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이 연박해야 되고 박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대학원생들은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래서 박사가 되겠죠. 박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든가 한국어를 가르친 데에서 우리가 문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법 속에 가려진, 문법 속에 스며 있는 문화, 인지 방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면 학제강인이 장벽을 넘고 융합적인 사고, 통섭적인 접근으로 학제간, 학문 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보다도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이 역사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장가가다와 시집가다라는 표현을 써왔을까? 우리 가르칠 때 장가가다는 남자한테고 시집가다는 여자한테고 이렇게만 가르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시집가는 결혼 문화의 정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집가다가 먼저인가 아니면 장가가다 먼저인가? 우리는 시집가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실은 아닙니다. 고려시대 이전에부터 장가가다가 먼저입니다. 시집가다보다도. 그래서 고려시대에서 써오던 말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대부분 장가, 장인 장모 집에 가서 신혼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그 뒤에 조선 시기에는 유교 문화를 중국에서 받아들이면서 뭐던가요? 시집가는 결혼 문화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새로운 풍습을 따르려 하지 않자 세종대왕이 어떻게 하냐? 백성들이 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떻게 되냐? 우리 왕실이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1435년에 세종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 숙신옹주를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시집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여자가 시집에 가는 제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몇 년도 안 되잖아요. 한 600여 년 역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시집이 중요하다고, 시집 가는 것이 중요하다 했죠.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각에서 이래 본다면, 장가 가다가 먼저였구나. 라는 것을, 이런 낱말이 나올 때, 이런 역사 지식도 끼워서 가르친다면, 우리 학생들이 참으로 쉽게 해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한국어에서 3인칭으로 그가 언제부터 쓰였는가? 지난번에 우리 강호 선생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그가 3인칭이냐 아니냐? 한국어는 3인칭 언어인가? 이 유형 언어학적으로 본다게 되면 언어에는 2인칭 언어, 3인칭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언어는 2인칭 언어입니다. 3인칭 언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어 표준문법에는 한국어는 3인칭 언어다라고 해서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 이 사람이 이것이 인칭 대명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단어 결합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라는 이 그는 원래 뭐던가요? 지시관행사입니다. 이, 그, 저 지시관행사를 인칭, 3인칭 대명사로 대용하는 겁니다. 빌려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빌려 썼나? 김동인이 약한 자의 슬픔에서 1916년도 창조의 거기서 나온 이때부터 쓴 겁니다. 1919년이니까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를 인칭 대명사로 대용해 쓴 것은 100년밖에 안 됩니다. 네? 100년밖에. 그런데 우리 품사분류를 본다면 어떻게 되던가요? 품사분류는 지금 8대 품사, 9대 품사, 어떤 데 10대 품사라고 하는데 품사가 가장 먼저 누가 품사를 분류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품사분류를 합니다. 이분이 품사분류를 할 때는 뭘 했냐면 명사와 동사입니다. 고정된 것과 움직이는 것으로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명사, 동사, 접속사, 관사 4대 품사설을 냅니다. 우리 영어는 관사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접속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품사설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지금 뭐 관형사, 대명사도 나오고 동사와 형용사도 가르고 또 부사도 가르고 이렇게 하면서 8대 품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품사를 가르는 것이 언어마다 다 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에서는 3인칭 대명사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시관행사를 대용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다른 낱말에서 빌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칭 대명사 그가 왜 인칭 대명사 아니라고 판단을 할까라는 것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제 너 나 봤어? 어제 난 너 봤어.
나와 너는 생략이 됩니다. 내가 어제 너를 봤다, 내가 나를 봤니? 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 어제 그 봤어. 되는가요? 안 됩니다. 지시 관형사이기 때문에 관형사에는 보통 어미가 초사가 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인칭 대명사로 대용된 이 그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대명사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생명도 나와 너는 생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는 아직 생명도가 약하다. 이것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시 대명사로서의 자격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것이 는운이라든가 이것을 생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3인칭, 한국어는 3인칭 언어가 아닌데 3인칭 언어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예를 들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이 속담이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해석을 있잖아요. 아주 촌도둑이 적은 걸 도둑하던 사람이 큰 도둑한다라는 것을 대한 속담이지만 이 내원을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1805년에 정동유라는 이 사절이 있습니다. 주영편에서 어떻게 썼냐 이겁니다. 조선 풍속 가운데서의 세 가지 졸렬함. 중국에 와보니까 중국보다 세 가지가 부족하더라. 참 난처하더라. 라는 걸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당시에 1805년 그 전까지 당시에 뭔가 하면 한국에는 바늘이 없었습니다. 이 바느질하는 바늘. 그리고 양을 칠 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고기를 많이 먹지만 한국 사람들은 양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리고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이 생산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영경, 중국 북경에 가서 사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배와 명주가 있어도 옷을 기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늘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하도 귀하니까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늘이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어려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에는 집에 바늘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놀러 가려면 나가면 하면 또 바늘길을 깨달라고 들어라 하죠. 이렇게 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 세대는 바늘이 한 10개 됩니다. 그럼 나가려면 어떤가요? 이 바늘을 다 끼워 놓고 10개를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절들이 와서 이분들이 뭔가 밀수를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대단히 귀했다라는 겁니다. 하도 귀하니까 이런 속담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양을 칠 줄 몰랐다 이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이 뭐던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죠. 그런데 중국은 뭐던가요? 양 잃고 외양간은 왕양불로라고 하죠. 그래서 또 이런 속담입니다. 소는 내 눈으로 보았어도 양은 아직 못 보았도다. 라는 이런 조선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그 한국의 문화에 의해서 그런 속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에서 어떤 소재를 쓰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사람들이 인지 방식을 가지고 해석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다음 여기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수레를 왜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시기에 한국 사람들은 운반도구로서 뭘 썼을 건가요? 쪽지게. 지게로서 사람이 메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 사실로부터 속담이 진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한국 음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과 한국의 음식 문화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문화적으로. 뭐 여기는 김치고 여기는 뭔가 볶음 요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중국어는 화식 문화, 한국어는 생식 문화입니다. 불을 사용하는 요리 동사를 본다면 우리 한국어는 15개밖에 없습니다. 지지고 볶다 이런 것이. 많이는 무치고 버무리고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 통사를 보면 요리 동사는 60여 개 전부 다 불화변이 됩니다. 촉, 컵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한국 음식은 손맛이고 중국 음식은 불맛이다. 어떤 기름맛이라고 하겠죠.
일본 요리는 칼맛이라고 하잖아요. 칼로. 네, 이렇게 음식 문화를 소개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가 식사에 앉으면 어서 드셔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라 하던가요? 중국에서는 칭만이용 천천히 드세요. 이것은 뭔가요? 중국의 음식 문화는 시간형 음식 문화고 한국의 음식 문화는 공간형 음식 문화. 공간형이라는 건 뭔가요?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 중국 음식은 이생이호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밑반찬이 나오고 뭐 나오고 마지막에 과일이 나오고 순서별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순서별로 나오는 음식은 한꺼번에 들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나오는 음식은 어서 드셔요. 이 어서가 빨리라는 것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요리는 천천히 들면서 그 음식 맛을, 감칠맛을 느끼라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문학을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사랑이 주제를 나타내는 것은 한국에서는 춘향전, 중국에서는 양산백과 추경대회겠죠. 그 다음에 뭔가요? 영국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 세 작품이, 사랑을 나타내는 이 세 작품이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희극과 비극, 현실과 이상, 현세와 내세 달라지잖아요. 우리 춘향전은 어떻던가요? 현세에서 그 사랑이 익어갑니다. 이몽룡과 춘향이 마지막에 아주 좋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양산백과 추경대는 어떻던가요? 두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에 나비로서 현세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내세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뭐던가요? 비극으로 끝난다요. 이 한국의 모든 문학 작품들을 보면 이 현세주의 그리고 낭만이 많은 이런 것으로 끝난다는 것으로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한복에 무엇이 없는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단추와 주머니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입은 이 한복에는 단추가 있네요. 이 한복은 개량 한복입니다. 참 멋있죠? 예? 단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주머니가 없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 팔소매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다녔다니. 그렇기 때문에 소매치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좀도둑이 호주머니를 털다 하는 것은 소매치기로 소매를 쳐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넣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호주머니는 호자는 오랑캐 호가 되잖아요. 중국에서 간 예? 호떡, 호빵요, 예, 호고추요 이것은 전부 다 중국에서 간 거라는 얘기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본다게 되면 이 한복을 통해서도 우리가 문화적인 거, 인지적인 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제 간의 장벽을 넘어서 여러 학문이 서로 통섭을 한다면 우리가 과제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문사회과학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소재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우리는 문화교육을 할 수도 있고 역사교육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자의 품격에서 5번째입니다. 부지런히 자가용 말뭉치를 만들라는 겁니다. 어떤 자가용 말뭉치? 나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 내가 말뭉치를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 홍준표 선생이 살아있는 우리말의 역사에서 이런 말뭉치를 구한 거 있습니다. 입맞춤, 입을 맞춘다는 입맞춤과 뽀뽀, 키스 이 세 가지 단어가 언제 어디에 뭐가 먼저 나왔냐 라고 보니까 뽀뽀는 1939년이 김유정의 작품 애기에서 처음 등장한다는. 그러면 키스는 언제부터 나왔나? 1922년도부터 나도양이 젊은이 시절에서 처음 보여요. 근데 이광수 흑에서도 보여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천사나 만에나 그리고 너희 가장 지독한 복수의 방법을 취하라. 그러나 데려다가 못 견딜 때 빨간 키스를 하지 말라. 키스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보죠. 승은 입은 만나서 처음으로 정선이 입을 맞추었다. 정선은 마치 처음으로 이성에게 키스를 당하는 선의 모양으로 낯을 붙였다. 또 누가 보는지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니까 이 키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적인 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려어로서 입맞춤은 어느 때인가? 라고 하는데 17세기 말부터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어유에 나오고 몽어유에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서 마스크 입마개에 대해서 한 분이 마스크를 쓰지 말고 입마개를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써야 된다 하기보다도 입마개가 언제 더 마스크보다 더 먼저 썼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하면 더 좋겠는데 말입니다. 자, 다음은 한성우의 노래의 언어에서는 한국가요 100년을 해서 가요를 얼마 된가 26,000개의 가요를 자가말뭉치로 구했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뭔 단어가 제일 많아요? 사랑이 제일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흘러간 노래 30년대 노래를 보면 다 모든 거 슬픔, 이별이고 이렇게 됐는데 한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말뭉치로 구축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단어가 제일 많은 1번 키워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또 아리랑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창작한 아리랑 50수를 가지고 말뭉치로 구축해 봤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 조선족 창작 아리랑에서는 어떤가요? 한을 극복한 아름다운 멜로디입니다. 지금 아리랑은 어떻던가요? 옛날에는 슬픔이 노래, 가난이 노래, 예? 아주 그랬을 때는. 그런데 요즘 중국에서는 아리랑은 어떻게 결혼식, 생일잔치 다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사 말뭉치를 구해서 보니까 어떻던가? 가장 많이 나오는 10대 명사로 보면 아리랑, 고개, 노래, 사랑, 꽃, 장백산, 연변, 고향, 꿈, 행복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리랑 고개도 옛날에는 이별이 고개, 가난이 고개, 슬픔이 고개였는데 중국에 와서 이 아리랑은 다시 재창작이 되면서 희망이 고개, 사랑이 고개, 흥이 고개로 변화됩니다. 이런 것은 뭔가요? 말뭉치 구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고향을 그리는 이런 노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품격으로서 6번째 언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왜 언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지금 이 변혁이 시대에 언어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속담이 특별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지금 요즘에 어디 촌에 가도 외나무다리 없더라니까요. 근데 이 속담을 개작해서 원수는 꼭 회사에서 다시 만난다. 예? 이것이 신종 속담이 되는 겁니다. 개사기 때문에 속담. 자, 그리고 모도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 속담은 저는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뭐든가요? 어떤 단념을 해놓은 거죠. 노력을 단념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 신종 속담이 나오냐면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오르랍니다. 이 사다리가 대단히 중요하죠. 수단과 방법을 대설해도 너희 목적은 달성하라. 이게 현 시대에 맞는 속담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런 속담이죠. 고진감래를 한국 속담에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참 고생 끝에 낙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거는 유교적인 압제적인 속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생하는 사람은 참고 견디라. 그 고생을 감내하라. 이 유교적인 문화, 농경 문화에서는 이런 것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나? 요즘 이럽니다. 고생 끝에 낙인 것이 아니라 고생 끝에 멍이라고 합니다. 고생하면 할수록 멍이 든다는 것이죠. 예, 이런 속담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굴러오는 돌이 박힌 돌을 뺀다. 굴러오는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는 것은 뭐던가요? 이 동네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배척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굴러온 돌이 많아야 박힌 돌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인재 영입의 각도에서는 대단히 좋은 속담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 경주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이기 때문에 어떻든가요?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는 큰 나무의 덕을 보지 못하도 사람은 큰 사람이 덕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마라톤 경주할 때 어떻게 되던가요? 항상 2번으로 달린 사람이 1등 납니다. 이 경쟁자를 앞에 놓고 달리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자기 장거리에 완주할 수 있고 자기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같이 성장하자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는 어떻든가요? 인간은 언어의 감옥 속에서 사는 죄수입니다. 인간이 언어를 만들었지만 어떻든가요? 이 언어의 감옥을 언어만큼 이해하고 언어만큼 행동하고 언어에 따라서 우리가 규제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언어의 감옥을 탈출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애를 쓰는 것이 뭐든가요? 언어는 선조적이고 사고는 입체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입체적인 사고를 파격적으로 해서 은유적인 것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요즘 뭐는 착한 커피, 착한 점심, 착한 가격,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얼마나 이 파격적인 구조로서 지금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참 이런 은유적인 것에 대한 연구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을, 이런 신종적인 표현을 어떻게 선별해서 가르칠 것인가 하는 연구 논문도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옛날엔 축구하다, 배구하다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애성하다라는 말도 쓴다는 겁니다. 우리 애성합시다. 이렇게 언어가 자꾸 변화된다는 겁니다. 자, 끝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인간의 오만과 욕심으로 생태계가 지금 처참하게 파괴되고 코로나19로 지구화, 도시화가 무너지면서 신인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생활 방식이 변하고 의사소통 방식이 비대면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연구 환경도 바꿔진다는 겁니다. 바꿔지면서 일대 변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변혁의 시대에 빨리 적응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용감히 도전하면서 혁신하는 논문들, 또 강의도 혁신적인 강의로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러분은 지금 동북 삼성 조선노문 혈기정도 소속 관공실과 중국 조선노문 잡지사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중국 조선노문 온라인 기를 강좌 두 번째 강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 남겨주신 분들의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사범대학 양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한국어 중급 학습자들에게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용 어미 은, 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겠는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교수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참으로 좋은 질문이고 교육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관형사형 의미를 본다게 되면 먼저 상위 개념으로서 먼저 풀이를 하면 좋겠죠. 관형사형 의미는 뭐든가요? 용언이 체언을 수식할 때 용언 어간에 붙는 어미인데 여기에는 꼭 시제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어 시제를 본다면 절대적인 시제와 상대적인 시제가 있는데 절대적인 시제는 종결 의미에서 오는 것이죠. 개, 몇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선생님께서 제기한 는, 은, 을이라든가 이 던이라든가 이것을 본다면 용언 어간 뒤에 붙어서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형 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제가 있다는 거죠. 이 시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상대적인 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하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책을 예를 들면 보는 책, 본 책, 볼 책, 보던 책 이렇게 한다면 가르칠 때 이거는 현재고 본 책은 과거요, 볼 책은 미래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어리둥절해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가르칠 건가? 앞에다가 시간 부사어를 첨가하는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시제가 나타나요. 보는 책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하면 지금 보는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책 하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본 책은 뭐든 그 아까 보던 책이 재밌던가요? 아까 보던 책이 뭔가 아까라는 시제, 지나간 아까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확연하게 이거는 과거가 되는구나 라고 하죠. 그 다음 볼 책이죠. 내일 볼 책, 다음에 볼 책입니다. 이게 미래가 된다는 얘기죠. 내일, 다음 다 이게 미래를 나타내는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보던 책이 되겠죠. 아까 보던 책이 무슨 책인가 하요. 보던 책은 뭐든가요? 더는 회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 완료, 과거 지속이 되는 것이죠. 아까 보던 책은 어디에 두었어요? 할 때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먹던 수박 하면 다 안 먹은 겁니다. 먹다가 남겨 있어요. 먹은 수박은 다 먹은 것이죠. 먹는 수박은 지금 먹고 있는 수박. 이렇게 비근한 신뢰를 들어서 가르친다면 쉽게 해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댓글란에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전화번호 137 그리고 마지막 번호가 274 네 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토, 은, 능과 가이를 어떻게 강의하면 좋은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실례로 사과는 맛있다. 사과가 맛있다. 네, 많은 경우를 보면 어느 토를 사용해도 다 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구분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교수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가이와 는는 한국어 교육에서 영원한 주제라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주제를 어떻게 선별해서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모국어로서 한국어를 접한 사람들은 이것을 배우지 않고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외국어로서 배운 사람들은 어떤 때 가이를 써야 되고 어떤 때 는을 써야 되냐 정말 해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어렵냐라는 거 본다면 같은 환경에서 서로 대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과는 맛있다와 사과가 맛있다 다 같은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항상 상위 개념을 만들어 보세요. 상위 개념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가이는 주격조사죠. 격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는는 보조사이죠. 이 한국어 문법에서라든가 여기서 본다면 대단히 이 문법적인 현상이 돼서 격조사와 보조사로 가는 겁니다. 이 격조사라는 건 뭔가요? 문법적인 관계,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맛있다는 뭔가요? 사과가 맛있다는 객관적인 사건을 서술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과는 맛있다는 뭔가요? 이 보조사, 눈이 들어감으로써 화자의 주관적인 의미가 가미됩니다. 그건 뭘 말하냐? 이 보조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한국어에서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요? 화자가 그 뜻을 넣어야 되는데 생략을 할까요? 안 하죠. 근데 격조사는 문법적 관계는 생략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격조사 가이는 문법 표지입니다.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근데 보조사 는는 화용 표지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양태 표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한국어에서 이 문법 표준은 객관적인 표현 기술에 그 사건 기술에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형 표준은 주관성 표현 기술에 씁니다. 이 주관성 표현이라는 게 뭔가요? 사과가 맛있다는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사과는 맛있다는 뭔가요? 이 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뭔가요? 그럼 사과는 맛있는데 어떻다는 얘기냐? 이런 뒷말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맛있지만은 값이 비싸다라든가 어떻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죠. 참 따님이 얼굴이 참 예쁩니다.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겠죠. 그런데 따님이 참 얼굴은 예쁩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은 예쁘면 그러면 어떻다냐? 네. 그 뒷말이 뭐던가요? 그러나 성깔이 더럽다든가 키가 작다라든가 이런 말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는으로 된 문장은 아직 말이 끝이 안 났어요. 환경적으로 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대조도 할 수 있고 강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소주어, 대주어, 뭐 기지, 미지보다도 주관성, 객관성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쉽게 해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그룹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교수님,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단강 조선족 수학교 우리 백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높임말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높임말은 한 가지가 아니라 상대방에 따라 쓰임새가 다양해서 너무 헷갈립니다. 가령 먹다에서 파생된 높임말이 드시다, 잡수시다, 그리고 또 식사하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런 방법들을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높임말에 대한 질문 우리 교수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그 질문도 어려운 것이고 대답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드시다, 잡수시다, 식사하시다 이렇게 본다게 되면 어른들한테는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이 식사하다라는 말은 일본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식사하다는 말은 쓰지 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드시다와 잡수시다는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들다와 잡수시다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노인한테 할 때는 잡수시다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자, 드십시오라고도 이렇게 하지만은 친구 간이라든가 선생님한테 드시다라고 하지만 선생님 잡수시오. 이거 조금 더 높은 분의 연세가 더 지긋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 선택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치알 대학의 우리 장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요즘 국내 일부 대학이 응용형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성소재지에 위치해 있는 일반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교수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남긴 질문 같은데요. 네, 교수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그 한국어 교육의 정책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대학이 응용형으로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 대학의 경우 지방에 있는 대학은 뭐든가요? 취직을 위해서 취직 목적이 한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보통 뭐든가요? 응용형으로 많이 가는 것이죠. 응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학문 목적으로 하는 이런 중점대학이라든가 여기에서는 학문 목적, 응용형으로보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뭔가요? 대학원 강의를 위주로 하는 이런 강의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국과가 지금 상승 단계에서 이제는 조금 정지된 상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어 학과들이 특별히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의 한국어 학과들은 앞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
교양 과목으로 전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전공으로 있지만은 이 전공이 학생 모집이 안 되면 그것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 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양 과목으로서 핑타이크가 되겠죠. 교양 과목으로 가르칠 수도 있다는 합니다. 그러면 전공 과목으로 가르치는 학생하고 교양 과목으로서 가르치는 학생은 차별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한국과 선생님들이 전공 과목으로부터 교양 과목으로 가르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박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양 과목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도 있고 문과 학생들도 있었고 이공계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상대해서 여러 방면의 지식을 갖춰서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문 목적으로 가르치는 대학들을 본다면 명문대 같은 데서는 그래도 한국어 고급 인재 양성에서는 석사 박사를 양성하는 박사 후 과정을 양성하는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학문 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전화번호 150 그리고 마지막 번호가 913 남겨주신 분의 질문인데요. 외래어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많은 외래어들이 지금 우리 어휘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어 교육에서 외래어를 더 관심 가져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교수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실전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 어휘를 본다면 세 가지로 되겠죠.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면 이 종래로서 오는 것이고 한자는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쓰는 것이죠. 요즘에는 외래어가 급성장한다는 겁니다. 이 한국의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이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많은 것도 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또 추상적인 개념은 또 한자어가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세월에는 이 미국 영미 문화가 발달되면서 그쪽에서 많은 외래어가 직수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할 것인가, 취할 것인가는 저는 외래어에 대해서 이건 발전적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래어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와 같이 입마개를 쓸 것인가, 마스크를 쓸 것인가. 네. 외래어를 쓴다는 것은 뭐 자기 외국어를 잘한다 해서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쉽게 쓰면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해서 쉽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되도록이면 고유어를 가르치고 그런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는 고유어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제 왔지 아까 입맞춤하고 키스하고 뽀뽀 전반적으로 달라요. 다른 힘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천막하고 텐트. 천막 농성은 되지만 텐트 농성은 안 되잖아요. 천막하고 텐트는 같은 거라고 했지만은 다르다는 겁니다. 텐트는 어디 유람을 갈 때나 그것이지 농성을 할 때는 그래도 천막 농성입니다. 이 외래어를 받아들이면서 원래 있던 고유어와 충돌이 되면서 역할 분담을 합니다. 의미가 다를 때에는 외래어를 적극적으로 써야 되겠죠. 네, 교수님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네, 하나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150 그리고 마지막 번호가 994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의성의태어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말 중에는 의성의태어가 참 특색 있는 어휘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율적인 습득 방법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교수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 교의 자의성에 의하면 의성의태어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어 특성에서 보면 진짜 의성의태어가 아주 특수한 겁니다. 발달했습니다. 발달했다는 것은 보다도 풍부하다는 얘기 됩니다. 한국어에서 의성의태어가 왜 많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어라든가 양성모음, 음성모음 교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같아 뻘같아 뭐 불구스름하다 이렇게 한다면 음성 변화가 모음조와 이 변화가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낱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한국어는 의성이 태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세계의 감지, 자연에 대한 감지 능력이 어느 민족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거는 반대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성이 태가 없다 해서 그 민족이 그런 감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은 안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한국어가 한어에 비하면 의성유태가 너무나도 많죠. 한어에서는 의성유태가 정말 적다는 얘기 되죠. 그래서 이것이 중국 학습자한테 가르칠 땐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의성유태가 많다 해서 한국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감수 능력이 강하다. 이 말은 섣불리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 감수력하고 표현은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성유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뭐일까요?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 하하, 허허, 호호. 호호하면 양성모음은 작고 여성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허허하면 뭐던가요? 음성모음은 크고 논현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할아버지 웃으면 허허, 음성모음으로 가야 되고, 어린애들이라든가 여성들이 뭐 웃으면 호호 돼야 된다라든가. 그래서 모음 조화 규칙으로서 가르치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상 관계로 저희가 나머지 질문은 중국 조선어문 우리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